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30일의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블랭크 속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자, 내용을 보시고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채비지. 개발 방식들 중에서 채비지가 딱 보이면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을 먼저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토지 취득 방식에는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은 어디에 속하느냐? 예, 환지 방식은 신개발 방식에 속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 됩니다. 2번, 표준 부동산의 표준산업 분류 체계인데 단순 암기죠. 뭐 이해고 응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문제가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 역시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기억을 보세요. 기억. 기억에서 키는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하위 시장, 부분 시장 등등등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땡땡 시장이라고 놓으면 답은 부동성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개별성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 시장이라고 했는데 개별성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다수, 동질, 자유, 그리고 진퇴의 정보가 완전, 4가지 조건이죠. 자, 거기서 한 가지, 제품들이 동질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즉 개별성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 자리에는 부동성이 들어가도 됩니다만 개별성이 들어가도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입니다. 키는 집약화. 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냐? 부정성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디귿, 임장활동,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정보활동이죠.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한다고요. 왜 그럴까? 부동성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리얼을 볼까요? 영속성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리얼은 감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리얼은 X.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4번 갑니다. 마케팅에서 마케팅 믹서, 사피 믹서의 종류를 물었는데 아주 가볍게 물었네요.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부터. 제품이다,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상관없죠. 리얼의 프라이스가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5번, 금융 규제. 이 문제도 아주 가벼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10문제 정도는 결론은 개론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10문제 정도는 상식적. 그래서 상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그 지식. 근데 그 지식을 알고는 상식이라 할 수는 없죠. 그 지식이 없는 분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축적된 지식으로 답 찾을 수 있는 것도 10문제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겠죠. 다음 중 금융 규제. 내용들을 쭉 보세요. 나머지는 금융과는 관계없죠. 1번에 LTV다 또는 DTI다 또는 금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금융 규제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기억에서 키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그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러죠. 흡수율 분석.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의 특정 아파트가 얼마나 분양될까, 얼마나 수요될까, 이것을 분석하는 게 흡수율 분석인데, 이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 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나와도 옳은 말이고요. 시장성 분석이라고 나와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에서는 키가 딱 2개 보이죠?
투입 요소 결과치, 민감도 분석.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지 용어 정의를 물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키는 뭐가 됩니까? 지번, 또는 소유권 또는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또는 등록 단위 이런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라고 해야죠. 필지. 그래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 후보지라면 이렇게 나와야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변경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역 내에서. 지역 내다 그랬으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나지. 어떤 게 나지죠? 그렇죠. 지상정착물이 없는 거죠. 그 지상정착물이 없다.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없다. 사법상 제한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나지라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공법. 시험 지문에서 공법상 제한이 없다 이렇게 했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어떤 경우나 공법상 제한은 존재할 수 있죠. 언제든지 국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죠. 언제든지 고도 제한 설정할 수 있죠. 예, 공법상 제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 때문에 X.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무슨 말이죠?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였던 거죠. 자, 특정한 개인의 사유지였는데 천재지변으로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던 토지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8번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에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 중에서 4문제는 기존 기출문제 형태와 100%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풀었다면 4문제는 그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개개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다 쉽다라는 개념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었다면 4문제는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4문제 중에 2문제는 주어진 자료는 똑같아요.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는 똑같아요. 기존 문제하고. 그런데 물어보는 게 약간 변했다는 것. 이게 2문제. 나머지 2문제 중에 1문제는 좀 많이 응용을 했고요. 또 나머지 1문제는 우리 개론 시험에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아시겠죠? 개론에 처음 나온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했다. 이는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의 계산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최소한 반 정도의 계산 문제는 가볍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뭘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요. 그러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끌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공급함수가 변했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하나 더 풀어야죠.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의 차이를 하나 구하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물었습니다. 니은은 기울기. 자, 기울기를 물었는데 우리가 늘 했던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조건 공부할 때 숱한 공기 그러죠. 그때 기울기 그 개념을 여기다가 접목시킨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 나오는데요. 자, 왜 1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렇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일치시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함수는 30 플러스 P라 그랬고 공급함수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둘을 이제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P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것을 등호 앞으로 뺍시다. 등호 앞으로 가져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3P가 되겠네요. 3P. 그 다음에 이 30을 등호 뒤로 빼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12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3P는 12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가격은 40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균형 가격은 40이었습니다.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다 그랬죠. 그럼 다시요. 공급함수가 변했으니까 자 30 플러스 P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럼 다시 똑같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2P를 덩어 앞으로 뺍시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4P가 된다 그죠. 요 30 역시 마찬가지 뒤로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 따라서 4P는 120. 이번엔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40에서 30이 된 거니까 가격은 10 하락한 거죠. 자, 균형 가격 10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물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기존에 있던 공급함수입니다. 기울기는 항상 어디가 기울기라고요? S와 D, 디맨드와 스플라이, 수요와 공급. 자, 여기는 자, 보세요. 요 공급. 요 공급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근데 요 앞에 1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럼 기울기는 1이네요. 자, 그 다음 P를 꼭 보셔야 됩니다. P 앞에 숫자가 있으면 요 숫자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P 앞에도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결론은 1이 됩니다. 근데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죠.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S. 요 공급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기울기라고요. 그럼 기울기는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줘야 된다. 요 2로 나눠야죠. 그럼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2분의 1 감소한 거죠. 1에서 2분의 1이 된 거니까 2분의 1 감소. 그래서 8번 문제는 답이 1번 나왔던 겁니다.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개념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자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저 자산이라는 개념을 가계라는 말은 필요 없고요. 자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냥 사회 통념상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재산이라는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내 재산은 한 40년 동안 10억입니다. 50년 동안 10억입니까? 이상하죠. 현재 10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따라 자산은 저량. 두 번째는 소득이죠. 이 노동자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단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소득.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얼마입니까? 소득, 수입, 연봉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월급, 연봉, 소득, 수입 다 같은 표현이죠.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내 월급은 현재 100만 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들어갔죠. 그러면 소득은 유량이 되겠네요. 소비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내 1시간 동안 120만 원 썼는데 소비, 유량. 통화량은 저량이죠. 자본 총량 역시 저량이죠. 그다음에 공급량만 있더라도 유량. 신규 주택이라 그랬죠. 당연히 유량. 그래서 유량은 총 3개 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 문제가 계산 문제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원칙대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함수 파트에서 절편, x, y 절편 많이 공부했죠.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요. 가장 단순하게 일단 시간은 조금 소요되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고요. 지금 와서 X절편이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갑시다. 간단하게. 자, 일단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를 보세요. 문제는 분양 수입을 물어봤어요. 수입.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인데 수입은 일단 어떻게 구하는 거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자,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개업을 하실 거죠.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매매 건수 수량이죠. 매매 건수 곱하기 중개 보수 돈이죠.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가격과 수량을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보기 5개 쭉 주어져 있죠. 가격은. 한번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게 수량이죠. 수량. Q, 수요량 Q.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 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기를 하나씩 문제에 대입하다 보니 답이 탁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데 시행착오법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 준비해 주세요. 자, 1번이 180만 원이라 그랬죠. 요 180만 원을 요 P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자, 계산기 눌러 보세요. 180 치세요. 계산기. 180 쳤습니까? 곱하기 3 나누기 2 나옵니까? 그럼 거기다가 600하고 차이의 수량을 구해 보세요. 차이 수량. 자,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바보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바보 같은 방식은 아니죠. 180만 원을 대입하니까 요게 270 단위가 나오죠. 270 그러면 600에서 270을 빼면 330 단위가 나오죠. 예. 그러면 330 단위 그게 수량이죠. 수량. 거기다가 180만 원 곱해 보세요. 180만 원을 곱해니까 5억 9,400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질문 나오는 내용이 요 330 단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를 질문하기 때문에 330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수요량이죠. 디맨드, 퀀티티, 수요량. 그래서 요 180만 원을 P자리에 대입하시면 돼요. P자리에 대입해서 요걸 구했더니 요게 270 단위. 그럼 600에서 270 단위를 차감하면 330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 보면 똑같은 숫자예요. 1번하고 5번은 동일한 숫자가 나오고 2번과 4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숫자 큰 3번이 답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한번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봐두시고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 아주 곤란한 거죠. 자, 11번 문제로 갑시다. 아주 가벼운 문제죠. 예, 금이집 이론. 자, 금이집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수렴형만 딱 기억하자고요. 수렴형의 조건이 숫탄, 공기, 숫탄. 수요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수요의 탄력성, 숫탄. 탄력성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만 수렴형이 되고 기울기, 공기.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만 수렴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억은 수요의 탄력성 절대값이 공급의 탄력성 절대값보다 크대요. 어느 쪽이 크다는 겁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숫탄.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수렴형이 됩니다. 기억은 수렴형. 자, 니은으로 가볼까요? 기울기네요. 기울기는 공기죠.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수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요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렴형의 반대 조건이네요. 그럼 반대는 발산이 돼야죠. 그래서 기억은 수렴, 니은은 발산. 답은 2번 됩니다. 자, 12번. 역시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 자, 그러니까 12번 문제가 왜 쉬웠을까? 자, 그러니까 만약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12번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왜 쉬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2번을 볼까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주기가 일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말입니다. 주기도 일정하지도 않고 진복도 다르고 이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안정적까지입니다. 반복되며 순환한다. 지금 자, 반복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반복되며 순환한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것만 주의해 놓으셔요. 자, 답은 2번 됩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수단이죠.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 토지 이용 규제. 그중에서 간접적인 규제에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거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직접 개입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또 직접 개입들은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공공, 공영 이 단어가 들어가면 다 직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더라도 눈에 딱 띄죠. 자, 첫 번째 토지은행은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은행은 정부가 수요자가 된 거죠. 자, 토지를 샀죠. 이때는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업자에게 팔기도 합니다. 이때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자 입장이 되거나 공급자 입장이 되는 것을 직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공영 들어갔죠. DTI, 금융이죠. 금융은 간접입니다. 리얼 종합부동산세, 세금이죠. 세금도 간접이죠. 부담금도 간접이죠. 공공투자 직접이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14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 지대는 항상 한 문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리카도죠. 기억은 리카도의 전제 조건이네요. 리카도 차액지대가 설명되기 위한 기본 전제. A 토지와 B 토지의 비옥도가 서로 달라야죠. 비옥도가 달라야 되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은 비옥도가 다른 토지가 있다면 어떤 토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공급이 희소하다고 제한해 줘야죠. 따라 첫 번째,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의 공급은 희소하다. 그리고 수학, 체감. 따라서 기억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시다. 무지대. 지대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리카도는 한계지에 대한 지대를 설명했다, 못했죠. 그래서 무지대 개념이 등장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합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는 지대를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그렇죠. 소유권의 대가다. 그래서 비옥도가 아무리 적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는 분명히 일정한 지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는 존재한다. 리얼. 지대를 잉여로 받느냐 아니면 생산비로 보았느냐라는 개념을 일단 한 정리하고 갑시다.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라고 본 거죠. 그럼 리카도를 취재했던 사람이 튜넨이죠. 튜넨을 취재했던 사람은 알론소. 그럼 이들은 다 지대를 뭘로 봤다고요? 잉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답은 4번 됩니다. 15번 문제 여가 연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하향여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하향여가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요. 우리 시장에서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요.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아파트가 딱 신축이 되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겠죠.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은 이 아파트를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고가주택일 때는 고소득자가 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택은 점점 노후화되겠죠. 그럼 노후화가 되면
여기 살던 고소득자들은 또 다른 고가 주택으로 이사를 떠나버리겠죠. 그럼 이때 고소득자가 살던 이 주택이 비어 있겠죠. 공실이 생겼죠. 그럼 이 아파트를 누군가가 이용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신축 주택일 때는 가격이 비쌌죠. 가격이 비싸니까 저소득자들이 진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주택이 노후화된 겁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30년이 지나서 재개발을 할 때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주택이 이제 노후화되는 거죠. 노후화되면 가격은 점점 떨어져야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살던 고소득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럼 누가 여기에 이사를 들어올까요? 저소득자들이 이사를 들어오겠죠. 다시 말해서 하향 여가가 이루어지면 고가 주택 수가 많아집니까? 저가 주택 수가 많아집니까? 그렇죠. 고가 주택 수는 줄죠. 고가 주택은 신축을 통해서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저가 주택 수는 늘어나겠죠. 따라서 1번.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16번 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공매, 이 공매라고 하는 개념을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공매라는 것만 알면 답이 아주 쉬워요. 자, 이제 공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매는 부동산 시장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다면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공매하는 것을 좀 금지시켜 달라고 국민청원을 한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공매는 쉽게 어떤 거냐면 없는 것을 파는 거예요. 이게 공매입니다. 없는데 판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다 그랬죠. 그럼 주식 공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한 개념에 잘 들어보세요. 얼돌이 생각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친한 갑돌이한테 주식을 한 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이 한 주당 10만 원 한다고 전제합시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주식을 한 주 빌리는 거죠. 갑아, 너 주식 내한테 좀 빌려줘. 내가 이 주식을 팔고 이익이 생기면 내가 식사는 한번 살게. 그리고 대신에 너는 정권거래에서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정권거래에서 내가 다 낼게. 그리고 갑돌이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주식을 한 주 빌려준 거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른 이 주식을 한 주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전에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전제합시다.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된 거예요. 8만 원이 된 상태에서 어른 정에게 또 한 주를 사들이는 거죠. 팔 때 얼마에 팔았죠? 10만 원에 팔았죠. 그럼 8만 원에 다시 사들인 거예요. 8만 원에. 그러면 얼돌이 입장에서는 실제 주식이 한 주도 없죠. 한 주도 없는데 얼마 이익을 본 거죠? 2만 원의 이익을 봤죠. 자, 그리고 다시 수중에 주식 한 주가 들어왔죠. 그럼 그 주식을 다시 갑에게 주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야, 10만 원 할 때 가져가고 너 8만 원에 돌려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돌이는 주식 한 주도 안 가지고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요. 자, 이게 공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으로부터 주식을 한 주 빌렸죠. 다시 결론은 되돌려 준 거죠. 동일한 주식입니까? 다른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때는 A 회사의 주식인데 갚을 때는 B 회사의 주식을 파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A 회사의 주식이죠. 즉, 이 말은 동질적인 재화라는 기본 전제가 공매를 가능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즉, 토지의 특성인 개별성을 이해하는 거죠. 개별성. 다 다르다. 그러면 똑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걸 똑같이 공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돌이 생각에, 자, 얼돌이 생각에 갑의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을한테 팔고 차익은 가져가고 다른 사람 아파트를 사서 돌려주고, 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공매라는 개념이
빈번하고 빈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됩니다. 공매 재밌는 제도죠. 자,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입지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쫙 내용을 보세요. 큰 버스 그러면 딱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큰 버스는 레일리를 지지했다는 것이고 도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구매 영향력이죠. 전혀 다른 얘기죠. 내용을 잘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거리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뭐 실적 거리든 시간 거리든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매장 규모, 크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입지론을 배웠던 레일리, 허퍼, 컨버스 등등에서 거리와 규모, 매장의 규모 누구 거죠? 그렇죠. 허퍼죠. 따라서 기억은 허퍼 이론입니다. 자, 니언을 보세요. 호이트고 간선도로 좋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 뭘 말했냐면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죠.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간선도로에 근접하는 게 아니죠. 간선도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제서 동심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 때문에 도심의 중심에 입지를 하게 되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은 간선도로에 접근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이 간선도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자, 또 하나 보세요. 부도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네요.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도 핵입니다. 핵. 그런데 버제스의 동심원이거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기 때문에 도심 부도심이 돼버리면 다핵이 돼버리죠. 그래서 부도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8가지 원칙을 잘 고려해서 상점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를 주장한 이론. 정확합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개념을 설명한 거죠. 정확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18번 문제 시장 세분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죠. 시장 세분화. 시옷. 시장 세분화. 시옷이죠. 그래서 수요자 이렇게 설명했죠. 그것만 답 찾으면 된다 그랬죠. 딱 보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수요자라는 말. 답은 2번 됩니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구 감소했다네요. 그러면 수요 감소해야죠. 그리고 디귿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리얼에 수요자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 기대, 예상. 무엇을 예상한다고요? 가격이 상승할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빨리 사실 겁니까? 기다릴 겁니까? 빨리 사야죠.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되니까 수요 증가. 미음, 세율을 인상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 감소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물었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다 쉬웠던 내용들이죠. 동그라미 5번을 볼까요?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 재산세는 보유과세라 그러죠.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